부하중학교 2학년 역사 2학기 2차 고사 시험 영상입니다. 마지막 영상이네요, 올해. 꼭 이 영상 잘 봐줬으면 좋겠고, 이 영상 통해서 역사 100점 한번 맞아봅시다. 그럼 다시 역사 100점 한번 맞아봅시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영국혁명입니다. 영국혁명은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모두 통틀어서 영국혁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주제는 혁명이에요. 혁명. 혁명은 무엇이냐? 기존의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그런 모든 움직임들을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영국이었죠. 그러면 왜 영국에서 먼저 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영국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영국의 경우는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과정에서 시민계층이 발전하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방에서는 농촌의 중소지주, 그러니까 귀족은 아니지만 지방의 땅을 많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던 계층, 즉 젠틀이라는 계층들이 지방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 계층과 젠틀리 계층들이 점점 자신들의 실력을 쌓아 나가면서 영국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영국의 의회의 의원들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죠. 자, 의회는 어떤 곳이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의회는 국민의 대표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고, 특별히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걷는 건 가만히 있는데 내 생돈을 걷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걷어가면 안 된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의회의 다수가 시민이나 젠틀리 계층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 젠틀리들은 한편으로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란 무엇이냐? 칼뱅주의 신교도, 우리 그때 얘기했죠.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생긴 크리스트교의 일파였는데, 칼뱅주의 신교도들로서 굉장히 금욕적이고 엄격적인 신앙생활을 중시했던 사람들이었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이 청교도들, 이 의회 의원들과 영국의 왕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다가 혁명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청교도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청교도 혁명 당시에 영국엔 찰스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 입장에서는 의회의 존재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의회를 무시하고 세금을 마음대로 걷는다거나, 특별히 의회 의원들을 대다수가 믿고 있는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많은 의회의 구성원들이 분노하게 되고 왕에게 급기야 무슨 일을 하느냐?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제출하기까지 합니다. 권리청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함부로 건들지 마. 우리 허락 받고 세금 걷어. 이러한 요구사항을 담은 권리청원이라는 문서를 찰스 1세에게 제출한 거예요. 그때 당시 찰스 1세는 기분이 나빴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권리청원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이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의회를 해산을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랴부랴 세금 걷는 것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의회를 재소집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의원들이 막 본물 터지듯이 아주 그냥 찰스 1세를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서 수많은 의원들이 찰스 1세를 비판을 했고, 찰스 1세가 너무 화가 나서 무력으로 의회를 탄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를 지지하는 의회파 사이의 내전, 이 내전의 과정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청교도 혁명 당시에 의회파를 이끌었던 인물이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의회파는 승리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찰스 1세마저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의회파 지도자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영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왕이 다스리던, 찰스 1세와 같은 왕이 다스리던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화정 내에서 크롬웰은 호국경이라는 지위에 취임해서
지위에 취임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되죠. 자, 그런데 크로멜의 통치는 상당히 영국인들에게 많은 불만을 가져다 주었어요. 왜 불만이었냐면은 크로멜 같은 경우는 청교도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청교도의 그 엄격하고 금욕적인 윤리를 지키게 강요를 했고 또 너무 많은 피로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혁명 전에 왕이 다스리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요구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크로멜이 죽자 다시 왕정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누가 돌아오게 되냐면 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찰스 2세가 왕으로 복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찰스 2세의 아들인 제임스 2세 때까지 영국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제임스 2세 또한 당연히 의회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통치를 하려고 했겠죠. 얼마나 의회가 미웠겠습니까? 자기가 할아버지를 죽인 의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의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임스 2세는 의회와 피 흘리며 싸우지 않고 조용히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메리와 윌리엄을 의회는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죠. 제임스 2세가 물러나고 메리, 윌리엄이 공동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의회는 메리와 윌리엄에게 문서 하나를 올려보냅니다. 그것은 바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였죠. 이 권리장전의 내용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함부로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걷어서는 안 되고 이 의회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문서였습니다. 이 권리장전 문서는 당연히 의회에 의해서 추대된 메리와 윌리엄에 의해서 승인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러한 과정을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영국에서 입헌군주제라는 통치 전통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입헌군주제란 무슨 뜻이냐? 입헌, 헌법이 세워져 있고 그 아래서 군주제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입헌군주제 하에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지 못해요. 오히려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해야 되고 나중에 가서는 거의 의회가 통치를 다 하게 되고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하죠. 이러한 입헌군주제를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 바로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이었던 거죠. 자, 그럼 빠르게 미국 혁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독립이 되었는가, 그리고 독립되는 그 모든 과정을 왜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영국 사람들이 대서양을 건너가서 북아메리카 지역에 세워진 식민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7세기부터 영국인들이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해안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미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북아메리카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었어요. 13개의 식민지가 건설이 되고 나서 근데 영국 정부가 그 식민지들의 큰 간섭을 초반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멀리에서 그렇게 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지도 않으니까 딱히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한 영국 정부의 간섭 없이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미국 식민지인들은 자유를 누리면서 쏙쏙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식민지 의회처럼 그들만의 의회도 만들고 그들만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권리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떤 왕에게 통치받는, 어떤 권위 있는 자들에게 통치받는 사람들이 아닌 자유로운 시민이야라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이 7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프랑스와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이기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영국이 돈이 부족해지게 돼요. 영국 정부가 돈이 부족해지게 되자 그 부족한 재정을 어디서 채울까 생각을 하다가 대서양 건너에 자신들의 식민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영국 정부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식민지에 이제는 전에 걷지 않았던 세금들을 쏙쏙쏙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에 세금을 매긴다거나, 특별히 인지세, 중요한 공문서나 신문 이런 것에 꼭 붙여야 되는 그 인지, 이 인지를 살 때 세금을 붙이게 하는 그러한 법을 실행을 하게 되죠. 식민지인들은 당연히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그동안 우리한테 간섭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막 허락도 안 받고 맘대로 세금을 걷고 우리 정치에 간섭을 하려 하느냐? 간섭을 하면서 유명한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 즉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말인데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해석을 하면은 식민지 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영국 의회는 식민지에 과세를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영국 의회가 식민지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 의회에는 식민지 출신 식민지 대표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권리가 영국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름 합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영국도 주춤하긴 하지만 여전히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려는 그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영국 정부의 탄압 정책에 반발한 식민지인들이 인디언 분장을 하고 보스턴이라고 하는 아메리카 항구에서 일을 벌입니다. 바로 영국 배에 올라가서 그 영국 배에 실려 있었던 홍차를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당시 영국의 손해액이 수십억, 수백억에 지금으로 치면 달했을 거예요. 이 일을 계기로 영국과 식민지들 사이의 갈등은 점점점 고조가 되었고 결국 식민지인들이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대륙 회의를 개최를 한 뒤에 야 영국과 맞서 싸우자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된 거죠. 자, 식민지 민병대와 영국군 사이에 충돌이 한 곳에서 있었는데요. 그 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에 두 번째 대륙 회의에서 식민지 사람들이 모여서 발표한 문서가 독립선언문입니다. 바로 미국 혁명의 정신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였죠. 이 독립전쟁에서 미국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메리카 식민지 군대가 처음에는 고전을 면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식 군대가 아니었고 영국군은 정규 군대였으니까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다른 국가들이 영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식민지를 적극 지원해 주면서 점점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었고 결국은 식민지인들이 승리를 하고 미국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한 곳이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맺어서 13개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독립선언문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독립선언문에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나라의 헌법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원칙들이 바로 이 독립선언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국 혁명이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고 인간의 정치적 권리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 주니까요. 자, 살펴보면은 평등권의 개념이 있고요. 천부인권, 그리고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주권, 재민, 혁명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좀 어려워 보이는 거를 생각을 해볼까요? 천부인권은 뭐냐면은 인권이란 것은 누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즉, 그 어떤 인간도 이 인권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거고요. 주권, 재민은 여기서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권력은 누구에게 있다? 권력은 왕에게 있습니까? 권력은 귀족에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력은 백성들, 즉 국민들에게 있다라는 의미가 주권, 재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프랑스 혁명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배경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혁명들 중에서도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정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먼저 앙시앙 레짐이라고 불리는 구체제의 모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크게 세 개의 신분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성직자 계층의 1신분, 두 번째, 귀족의 2신분, 마지막 그 외의 모든 평민들을 포괄하는 제3신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국가의 모든 어떤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권한, 이런 것들은 다 1, 2신분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이 1, 2신분은 전체 인구의 2%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98%의 제3신분이 국가의 모든 어떤 의무를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냈어야 됐고, 그리고 지방 영주들에게 착취를 당했어야 됐고, 그런 고통이 너무 심했죠. 심지어 정치적인 권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3신분이 언젠간 반드시 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라고 불리는 시민계급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민계급은
당시 중세 사회는 농민 아니면 귀족밖에 없었던 시대에 장사를 하고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축적을 하고 도시에 모여서 살던 사람들이 시민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민들 중에는 수공업자나 상인들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럽의 경제 발전에 힘입어서 점점 자신들의 경제력을 늘려가고 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제3신분이라는 이유로 어떤 정치적인 권한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제 혁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거기다가 혁명의 주요 사상, 혁명의 중심 사상이 돼줄 만한 계몽 사상이 당시 유럽에 점점 전파가 되고 있었으니 이제 혁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프랑스에서 혁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혁명의 전개 과정을 설명을 할 텐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은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잘 따라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잘 숙지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혁명의 시발점은 루이 16세,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가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든가 왕실의 파티 이런 거에 썼던 엄청난 돈 때문에 왕실이 재정 적자에 시달리니까 그 돈을 세금을 좀 걷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합니다. 삼부회는 다른 말로 삼신분회라고 하는데요. 1신분, 2신분, 3신분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삼부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3신분에게 매우 불리했다라는 거예요. 머릿수로 투표를 하면 3신분이 유리했지만 신분별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항상 1, 2신분의 결정에 3신분이 따라야만 했죠. 이것에 불만을 느낀 3신분들이 투표 방식의 변경을 요구를 하지만 들어주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이것을 계기로 제3신분들과 일부 1, 2신분이 단결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3부는 잘못됐다. 제대로 된 의회를 만들자라는 생각에 국민의회를 만들지만 이 국민의회는 당연히 거절되죠. 그래서 이 국민의회 의원들이 어디로 가냐면 테니스 코트, 테니스장으로 모이게 돼요. 거기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합니다. 거기서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합니다. 이 테니스 코트 서약이란 무엇이냐? 제대로 된 의회, 우리를 인정 안 해주고 헌법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여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들을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6세는 이러한 국민의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들을 탄압하려고 합니다. 이 국민의회에 대한 루이 16세의 탄압이 거세지자 기다리던 파리 시민들이 매우 분노하여서 루이 16세에게 저항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저항을 하느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 프랑스의 어떤 구체제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정치범들이 한때 수용이 됐었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서 함락을 시키기까지 하는 거죠. 자, 이제 혁명의 불길이 바스티유 감옥 함락 이후에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봉건 영주들을 습격해서 농노 문서를 불태우기도 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회가 우리는 단순히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혁명을 일으킨 것이야. 우리의 혁명엔 명확한 혁명 정신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혁명의 정신이 담긴 문서 하나를 발표하는데 그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다른 말로 인권선언이라고 합니다. 자, 인권선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권선언 내용 보면은 자유, 평등, 그리고 재산, 안전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저항, 그리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도 담겨있는 내용들이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계몽사상이었기 때문에 미국 혁명, 프랑스 혁명 모두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이 인권선언이 발표가 되고 이제 혁명의 불길은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주게 되고요. 국민의회는 새로운 프랑스의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국민의회가 새로운 프랑스의 이 새로운 프랑스의 헌법은 1791년에 제정이 되어서 91년 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정치 체제 면에서는 입헌 군주제를 내용으로 하였다는 것, 그리고 투표 방식 면에서는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를 내용으로 하였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혁명이라고 해서 바로 다 바뀔 줄 알았지만 사실 이 91년 헌법은 상당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국민의회의 주도 세력이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걸 다 바꾸고 싶어하는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91년 헌법이 구성이 되고 그것의 토대로 입법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이제 점점 프랑스는
혁명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안입 곱게 보던 마음에 안 들어하던 주변 오스트리아 프로이센과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프랑스를 위협합니다. 결국 입법의회는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혁명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혁명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이 혁명 입법의회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면 세상이 변할 것 같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지러워진 것만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 시민들이 한 번 더 입법의회에 들고 일어나요. 이때 이들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상킬로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상킬로트는 파리의 하층민들을 의미해요. 이러한 파리의 하층민들이 프랑스 혁명 정부 입법의회를 다시 뒤집어 엎고 새로운 혁명 정부를 세우는데 결국 이 파리 시민들이 왕궁을 습격하고 왕권이 정지되고 입법의회가 물러나게 되고 국민공회가 세워집니다. 이 국민공회는요. 91년 헌법을 폐지하고 93년 헌법, 새로운 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1793년 헌법입니다. 93년 헌법의 내용은 91년 헌법과 두 가지 측면에서 또 달라졌어요. 하나는 공화제를 실시한다라는 거였죠.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제로. 그리고 이 투표 방식에 있어서는 재산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고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성인 남성의 보통 선거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 국민공회의 주도적인 인물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국민공회는 굉장히 마카파 정부였어요. 왜 마카파였냐면은 이미 그 이전에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처형하기까지 하고요. 그 외에 혁명에 뭔가 반발하는 세력은 누구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정부였죠. 이러한 국민공회의 공포 정치에 환멸을 느낀 수많은 운건파 정치인들과 파리 시민들은 결국 국민공회에 등을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국민공회의 주도 세력이 다시 한번 쿠데타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등장한 정부가 총재 정부였죠. 이 총재 정부는 나폴레옹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